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리테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울, 인천, 경기의 매매가를 통해서 2020 부동산 시장과 2021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5대 광역시 매매가를 통해서 2020 부동산 시장과 2021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매매가 편을 통해서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 이제 기타 지방 이렇게 나눠서 세 편으로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1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고 또 너무 간략하게 지나가면 의미가 없는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게 쪼개졌고 좀 시리즈 편으로 좀 길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지역 위주로 들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이번 이 영상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은 2021 부동산 전망만 알면 되지 뭐 굳이 작년 것까지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가 되어버린 부동산 시장을 왜 알아야 되는지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영상 말미에 지난 시간 영상을 연결해 놓을 테니까 그쪽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도 내용이 많아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역 자료 제공 이벤트는 진행 중이고요. 이 매매가를 이제 1년 동안의 단지 순으로 쭉 세운 거는 지역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 기준으로 해서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 기타 지방 이렇게 나눠서 나가지는 않고요. 다 같은 자료가 영상 3개에서 걸쳐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3개를 듣고 영상 3개 다 다른 자료를 받겠지 하고 하셨던 분들은 그거는 아니고 한 3개의 영상이 똑같은 자료 보상 이벤트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댓글 이벤트는 한 번만 참여하셔도 그 내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지하시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부산부터 5대 광역시 하면 이제 부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산을 먼저 시작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최근까지 가장 뜨거웠던 지역이기도 하고 사실 부산은 제2의 서울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워낙 큰 지역이고 자금 흐름도 엄청 커요. 그리고 돈이 많으신 분들도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부산이 최근에 엄청 달렸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막 식을 기미가 안 보여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제 부산을 먼저 하도록 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캡처한 영상 이 자료로 보면 여기 관련된 수치들이 안 나오니까 사이트로 바로 가서 부동산 지인 프리미엄 사이트로 바로 가서 그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인 프리미엄 요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보는 거고요. 지금 부동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2009년 이후부터 쭉 이렇게 시세 추이가 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그래프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또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 영상을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매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이 경기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이 선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 지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맨 위에 이 시세 추이선이에요. 맨 위에 여기 있는 매매 여기 보라색 선이 여기 매매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매매가를 보면 이 매매가가 지금 쭉 이어져서 거의 계속 상승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 2017년 상반기를 좀 지나서 2019년 여기 하반기까지 약간 조정을 받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부산은 긴 시간, 아주 여기서부터 긴 시간 동안 상승을 이어왔는데 그거에 비해 하락장이라고 불릴 만한 장은 크게 눈에 띄진 않는다. 물론 하락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때가 하락장이 맞고 조정받았던 건 맞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 깊이도 깊지 않았고 그 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요 기간 동안에 나타난 거죠.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볍게 지나간 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역별 단지별로 보면 아닌데 나 이때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몇 천만 원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지역별로 단지별로 다른 거고 여기 있는 이 시세 추이는 평균 부산 전체의 평균을 나타낸 거라서 그렇게 단지 하나마다 다 반영이 되진 않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산을 봤을 때 하락장이 그렇게 길거나 깊지 않았다. 기존에 상승했던 기간과 폭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보면 여기 시작부터 여기까지의 상승 기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 폭이 컸는데 그 하락폭과 기간은 상당히 짧고 얕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전의 상승세랑 비교했을 때 하락장은 좀 가볍게 지나갔다. 그렇게 봤을 때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상승세 기울기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기울기 그리고 2011년도부터 17년도 상반기까지의 상승세를 보면 어때요? 앞쪽이 더 기울기가 좀 세죠. 이렇게 직선을 쭉 그은다고 했을 때 기울기가 더 가파른 곳이 상승세가 더 큰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서 보면 여기 앞쪽에 있는 상승세와 여기 뒤쪽의 상승세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뒤쪽의 상승세가 그나마 이 앞에 있는 상승세랑 조금 그나마 좀 비슷해지는 것이고 여기가 훨씬 더 기울기가 가파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락장 얘기로 들어가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 시기쯤에 이제 조정과 하락장을 약간 거쳤는데 이때가 이제 시작이 될 때 여기 한 2016년 말부터 17년 초 이때쯤에 2016년도 한 초중반 정도에 말이 많았어요. 부산은 상승이 너무 길었다. 지금 리먼 사태 이후로 계속 꾸준히 올랐는데 상승이 너무 길었는데 하락장이 오는 건 아닌가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낙에도 많았었고 그리고 부산에 지금 제가 공급 물량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잠깐 공급 물량을 먼저 보고 올게요. 부산의 공급 물량을 보면 봐보세요. 지금 2009년 이후로 지금 상승세가 쭉 이어졌는데 시세로는 공급 물량은 계속 늘었고 최근에 상승장 이후 전에도 워낙 공급 물량이 많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이제 유지가 됐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하락할 때가 된 것 같아. 하락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좀 컸었어요. 그래서 공급 물량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공급 물량만 봐도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느낌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좀 빨리 내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빨간 줄이 이 지역 안에서 매년 요구되는 필요량의 가구수인데 그것에 비해 더 많이 공급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쭉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다가 2019년도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을 알 수가 있죠. 2019년 10월을 기점으로 거의 올라가죠. 그리고 이때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전에 우리가 지역을 봤을 때 여기 시장 강도가 바닥을 찍고 시세가 변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는 어때요? 시장 강도가 좋아지자마자 시세도 바로 움직이는 게 보이죠. 옛날에 비해서 이 부동산 시세의 전달력, 이 정보력 데이터가 엄청 업그레이드 됐고 전파력과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와 같이 움직임도 더 빨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데이터 이런 게 없어서 일일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컴퓨터만 키면 바로바로 확인이 되니까 그렇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2018년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봤던 사람들은 움직임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 강도가 움직임과 동시에 이 시세 추이도 같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거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의 상승의 기울기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기 2019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의 상승률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률 다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률이 다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률이 달라요. 여기 최근의 상승률 안에서도 지금 세 구간으로 갈리죠. 이 세 구간이 갈리면서 그 기점이 되는 게 바로 이 2019년 11월과 2020년 6월, 그리고 2020년 11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봉우리 세 개가 보이는 게 이 거래량인데, 이 밑에 있는 게 이 면적이 월평균 거래량이고, 이 월평균 거래량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것들이 이제 19년 10월과 11월과 20년 6월, 그리고 20년 11월에 있었는데, 이때 거래량이 이제 거래량이 폭주하면서 거래량과 함께 시세의 기울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이 세 개에 나눠서 달라지고 점점 가팔러진다. 여기 기울기가 이미 이전에 이 2009년도에 있은 상승률 기울기랑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거래량이 6월에 한번 터지면서 기울기가 더 가팔라져서 이전의 상승률과 비교할 수 없는 기울기를 가져오고, 마지막으로 2020년 11월에는 더 가파른 상승세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상승 기울기로 보면은 그 이전에 그 어떤 기울감보다 기울기가 가파르고 최근의 상승 속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울기 자체가 거의 절벽 수준이라서 절벽을 기어오르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가격이 상승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열기가 이렇게 뜨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작은 시인 양산시까지 이제 부산이 조정적에 묶이면서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겠죠. 그래서 부산은 사실 조정적으로 해제된 지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한 거의 1년 됐나? 그런데 다시 조정적으로 재지정이 되면서 부산 사람들은 조금 망연자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부산이 워낙 많이 올라서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혹시나 이제 양산에 대해서도 풍선 효과 받았던 부산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양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양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다시 부산의 상승세로 돌아와서 이제 월평균 거래량을 나타낸 거, 아까 제가 이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특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이 왜 특징적인 시기였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이 세 시기 모두 너무도 특징적인 시기였고, 최근에 상승세를 탄 지역들은 공동적으로 이 시기에 2019년 11월, 그리고 2020년 6월, 2020년 12월 이 세 시기에는 특징적으로 거래량이 폭주했던 시기고, 최근에 상승했던 지역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거래량이 많았고, 이때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19년도 하반기는 2018년 9.13 대책으로 대출이 또 한 번 규제가 크게 되면서 집값이 크게 조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긴 시간 동안 관망세를 이끌어 오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다시 또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은 그래도 집을 안 살 수가 없거든요. 규제가 심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워낙 규제가 되고 다시 공급이 없어지면서 실소유자들도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이제 더 심해지면서 적극적으로 실거주자들도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하고, 투자자들도 이제 진입을 하게 돼서 2019년 하반기에는 다시금 부동산의 불이 오르게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2019년 하반기 가을 이사철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때 거래량이 증폭했다. 그래서 이 시기가 특징적이다. 그리고 2020년 6월은 이제 수도권까지 전부 추가로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시장이 주목을 받게 된 시기 중에 하나다.
특히나 지방에서 광역시급들은 사람들이 기타 지방보다는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산은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11월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오르는 빠른 전세가 상승으로 이제 투자금이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적어지면서 투자금이 적어지는 환경이 조성돼서 이제 투자자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 시기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사라지죠. 그리고 전세가가 완전 급상승을 하게 되죠. 이제 퀀텀 점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 퀀텀 점프라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승이 일어나요.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이 같은 단지에 사는데도 누구는 3억에 살고 누구는 6억에 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 매물도 없고 전세 가격도 워낙에 비싸. 차라리 집을 사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전세자들이 대거 매매로 돌아서면서 이때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폭되게 되죠.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이 워낙 많았던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월평균 거래량에 비해 2배 정도 높았던 거래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 이상의 2배, 그러니까 거의 월평균 거래량이 4배에 달하는 3, 4배에 달하는 이 거래량이 11월에 터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부산도 조정지역이 해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근데 또 부산은 또 재미있는 게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그런 부동산 분위기가 꺾였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물론 주요 지역인 해수동이 있잖아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이런 애들은 이전의 상승폭보다는 조정지역이 다시 재지정되기 이전의 상승폭보다는 줄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규제를 안 받게 된 강서구와 진구 얘네들이 치고 나가면서 부산의 상승세를 다시 리드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다시 확대돼서 그 조정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를 보면 부산이 정말 제2의 서울이라는 것이 다시금 느껴지고 부산의 저력이 진짜 만만치 않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오늘 5대 광역시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어져서 좀 걱정이 됐는데 이제 대구 광역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이제 흥분해가지고 부산을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좀 영상이 오늘 좀 길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부산을 빨리 알아보자면, 부산도 그러니까 대구도 부산과 마찬가지로 과거 시세 추이를 보면 어때요? 이때 2009년도 이때부터 2016년도까지 얘는 쭉 상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중간에 굴곡도 없이 그냥 쭉 상승하죠. 특이하지 않나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2008년, 2009년에 이제 대전이 아니고 대구가 워낙에 공급 물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급 물량을 또 보여드리자면, 부산 넘어서 이제 대구를 보면 2008년, 2009년 이때 공급 물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 대구는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이 대구의 별명이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건설사가 건설을 안 하게 돼서 이제 공급 물량이 많이 줄게 되고, 이제 2009년 이후부터 이제 대구가 미분양이 조금씩 소진이 되고 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시세 추이가 쭉 2016년도까지 쭉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구가 특징적으로 이때 2009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정말 길잖아요. 11, 12, 13, 14, 15, 16 거의 7년 동안 쭉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공급 물량이 많아서 미분양 무덤이 된 이후로 건설사가 무서워서 건설을 못해요. 그래서 시세가 2009년 이후부터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도 건설사들이 이쪽에 와서 건설을 안 해가지고 필요량보다 아래에 머무르는 수준으로만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계속 부족한 게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거의 이때 뭐 2억 했던 집들이 이때쯤 되면 거의 2, 3년 만에 막 4억이 되어 있고 5억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상승세가 엄청 컸었다. 그렇게 해서 이만큼 기울기가 크게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아까 2016년에 공급 물량이 좀 생겼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2017년 7월까지 좀 조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또 워낙에 대구가 그간에 지금 7년 동안 상승세가 워낙 빨랐고 공급 물량이 없다가 또 새로 수요가 공급되는 거였어가지고
조금 조정을 크게 겪게 돼요. 그래서 아까 부산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밑으로 이제 평균가임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확 이제 이게 꺾이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조정이 됐을 때 이때 초반에 그 상승세가 가팔랐을 때의 느낌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깎인다라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이때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급하게 빠져나왔던 기억이 조금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때는 조금 조정이 폭이 크고 좀 빠르게 이루어졌던 지역이고, 이때 이제 상승세가 가팔랐을 때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없어서 이렇게 쭉 갈 수 있었고, 공급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때는 또 오피스텔까지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었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7년 이제 중반기를 거쳐서 다시 대구는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011년 이후로 이제 개수 투자가 줄어들고 이제 똘똘한 채로 이제 갈아타기 시작하면서 지방의 시장이 조금 죽게 되는데, 그리고 공급 물량이 워낙 많아서. 근데 이 광역시들은 서울 수도권과 좀 분위기를 같이 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서 이 대구도 이런 광역시 상승세가 거론될 때마다 꾸준히 이름을 올리면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그리고 부산이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기 이전에는 사실 대대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광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주목을 받고, 대구는 이제 꾸준한 상승 덕에 이제 가격이 꾸준히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워낙에 이만큼까지 올랐을 때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 오름폭이 너무 컸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2017년 중반기까지 조정을 받다가 2017년 이후부터는 다시 광역시가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상승을 이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까지는 꾸준히 상승해서 이제 실수요자나 이런 사람들이 투자자들도 꾸준히 이어져 가지고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2020년 7월에 다시금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6.17 대책의 영향으로 해서 수도권이 같이 묶이다 보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 지방이 떠오르게 되고, 지방하면 광역시지, 광역시하면 대구를 놓칠 수 없지,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7월에 거래량이 터지고, 임대차 3법에 의해서 11월 달에 이제 여기 똑같이 부산과 마찬가지로 기존 거래량의 2~3배 이상 튀는,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4,500인데 여기서는 6,100으로 거의 이 월평균 거래량의 거의 2배, 1.5배 이상 거래가 되네요. 그러면서 이제 대구가 또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광주로 넘어가 볼게요. 인천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광주로 넘어가서, 광주도 시세 그래프를 보면 되게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 보입니다. 얘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2011년까지 그냥 쭉정이 같이 쭉 있다가 보합을 유지하면서 별로 안 좋다가 그 이후에 지금 하락장이라고 생각할 만한 모습이 거의 없죠.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약간, 그리고 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쭉 그냥 보합. 그래서 딱히 하락장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광주는 꾸준히 사랑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가격을 조정받았던 일부 아주 잠깐씩은 있어요. 이 평균가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기나 여기나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았던 것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하락하거나 조정을 거친 모습은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2015년 초 그리고 2018년 하반기 이 두 시기에는 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는 거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꾸준히 사랑을 받았었고, 꾸준히 이제 가격이 올랐고, 이제 하락장이 크게 모습이 보이진 않았지만, 요 두 군데 2015년과 2018년 하반기쯤에 있었던 시기에는 이 상승세가 조금씩 커졌던 모습이 약간씩 나타난다. 그래서 광주는 최근 대책의 여파로 거래량 폭등으로 인한 봉우리는 지금 이게 한 개밖에 안 보이죠. 2020년 11월에. 그 이전에 보여지는 그 봉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꾸준히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얘네가 봉우리를 만들 만큼의 에너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 11월 달에는 그 에너지가 모여서 이렇게 거래량이 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 11월의 거래량이 그간의 서러움을 돌려받겠다라는 느낌으로 우뚝 서 있는 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단 한 번도 이 정도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거래량이 터진과 이음 동시에 그 이후 기울기가 조금 더 좋아졌다.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주도 공급 물량을 한번 봐볼 텐데요. 광주는 어때요? 2021년까지 작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좀 필요량 이상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꾸준히 올라줬죠. 그렇지만 공급 물량이 막 팡팡팡 이때 2000년대처럼 많지는 않아가지고 꾸준히 신축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있어서 유지가 되다가 이제 2020년 1월이 된 올해에는 필요량보다 적게 있기 때문에 광주시는 꾸준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조금 필요량보다 위에 있지만 꾸준히 좀 지켜볼 만한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빠르게 넘어가서 대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하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스크롤 압박과 시간이 너무 오래 될까봐 지금 벌써 한 25분이 넘어서고 있는데 대전을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9년이랑 20년은 대전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봐보세요. 2019년부터 여태까지 최근의 상승률을 보면 이전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근데 이 대전의 또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 봐보세요. 2011년 9월부터 2018년 한 10월 이전까지 거래량이 쭉 그냥 시세 추이를 보면 거의 일직선이죠. 평행을 달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세종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종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세종시가 개발이 되고 난 이후부터 좀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는 이 시기까지 완전 대전은 찬밥이었어요. 그래서 대전에 살아서 타는 사람들 중에 신축을 원한다 그럼 세종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 워낙 가까워요. 30분 정도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 집을 원하는 사람들은 세종을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리먼 사태 이후 회복기를 2011년까지 11년 중반까지 거치고 그나마 여기는 상승했죠.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일직선 평행을 달리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 19년 이제 10월, 9월 이때까지 조금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9년 하반기 다른 지역이 이제 거래량이 터질 때 무슨 일인지 아시죠? 2019년 11월 이제 그 상승세를 이어가서 이 봉우리가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3개가 있죠. 얘는 11월 달에는 없어요. 다만 2019년 11월 그리고 2020년 2월 그리고 2020년 6월 이 3개의 봉우리를 가지면서 기울기가 상승 속도가 엄청 빨라지게 되면서 19년 20년은 거의 대전의 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사실 세종이 개발이 되면서 대전은 다른 지역이 막 상승할 때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서 부동산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다른 세상 얘기야. 우리 지역은 왜 이래? 막 그러면서 지금 위안을 삼으면서 긴 시간을 보냈는데 그리고 대전도 공급 물량을 한번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대전은 공급 물량도 없어요. 봐보세요. 공급 물량이 필요량 이하로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급량 데이터만 보고 공급량 없으니까 가격 오를 거야 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 시기에 엄청 긴 터널의 시간을 거쳤어야 되는 거죠. 얘는 꼭 세종과 같이 봐야 되는 지역인 걸 모르시는 분들은 좀 그랬겠죠. 그래서 대전을 볼 때는 꼭 세종을 함께 보시고 세종의 이제 공급량도 그러면 한번 같이 본다고 하면 세종이 2014년부터 지금 2021년 올해까지 공급량이 정말 어마무시하죠. 지금 필요량은 요만큼인데 이렇게까지 있는 거 보면 세종이 그간 전세가가 낮았고 시세가 여기 초반에는 그렇게 막 달려주지 못했거든요. 그나마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올랐고 세종은 올해 최고였죠. 상승률 1위를 놓치지 않았어요. 세종시가.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도 이제 공급 물량도 막바지라서 이제 대전도 같이 이제 세종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세종 얘기를 하면 사실 끝이 없거든요. 근데 세종은 워낙 좀 특별시기 때문에 세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이제 세종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신호는 무엇일까라는 영상이랑 세종시 핫한 상승세 언제까지 갈 것인가, 뭐 기타 등등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참고하시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대전은 지난 2년간 지금 이 상승세를 보면 거래량 봉우리가 3개 정도 생겼고 11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덜 생겼어요. 왜냐면 이미 이전에 에너지로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에너지가 이제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산이랑 뭐 다른 데는 11월에 오히려 거래량이 많았는데 울산도 그렇지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대전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아까 세종도 잠깐 그러면 거래량을 좀 보여드릴까요? 아니, 세종 그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세종도 비슷하게 대전과 비슷하게 지금 봉우리가 지금 앞에 2019년 11월이랑 6월에 있는데 11월 달에는 봉우리가 대전이랑 똑같이 그렇게 크게 올라와 있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종과 대전은 같이 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바쁘게 넘어가서 울산, 마지막 지역이네요. 울산으로 넘어가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울산하면 제가 좀 울산하고 좀 인연이 깊어가지고 할 얘기가 되게 많고 되게 저한테는 나름 되게 각별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2018년에 부동산 처방전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었는데 그 추천 지역으로 그때 책을 내면서 출간 기념으로 추천을 울산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투자지역 분석반이라고 강의를 런칭을 했는데 그때 1기에서 다뤘던 지역도 울산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되게 타이밍이 좋게 추천을 드려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셨던 분들은 지금 조금 환하게 웃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좀 할 얘기가 많지만 애정은 깊은 지역이지만 좀 이 지역도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울산은 되게 좀 아픔이 있는 지역이죠. 최근에 사실 지역 경제가 많이 흔들렸었던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뭐 울산, 거제, 군산, 이 지역명만 들어도 다들 짐작이 가실 거예요. 중공업 산업이 되게 힘들면서 울산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리먼 사태를 겪으면서 상승을 하고 지금 약간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 와중에 이제 중공업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그 상승세 지금 봐보세요. 상승을 쭉 이어오고 하락의 기간은 별로 길지 않다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이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길고 깊이가 깊은 하락장을 거치게 되죠. 봐보세요. 2016년부터 2019년 중반기까지 하락을 쭉 겪게 되죠. 이전에 있었던 하락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길고 그 깊이가 깊었다. 왜냐하면 울산이 서울과 좀 비교될 수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인당 국민소득이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이 서울보다 높았던 지역이 울산이었는데, 왜냐면 울산에 대기업이 많았거든요. SK라던가 그 중공업, 현대중공업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격도 높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장을 이제 깊이 겪게 된 거죠. 그래서 2019년 이제 중반기부터 그 공급 물량도 이제 소진이 되고 하면서 산업도 이제 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상승세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울산이 사실 이 시기에 하락장이 좀 길고 깊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공급 물량이 워낙에 좀 산업도 안 좋고 힘든데 공급량이 좀 많았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준도 어렵고 그때 그 중공업 산업이 이제 좀 쇠퇴하고 이제 공장문을 폐쇄하니 뭐 어쩌니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정규직이 그때 중공업이 현대중공업이 지금
그때 2016년도, 17년도 이때쯤에 정규직이 25,000인가 28,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중공업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15,000명까지 정규직을 자르게 돼요. 그래서 10,000명 정도를 감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협력업체들은 이미 뭐 도산이 된 거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이미 다 망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할 때여가지고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 물량은 좀 많아지는 시기여가지고 이때 좀 이렇게 평균치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될 정도로 가격이 이렇게 푹 꺼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018년도에 부동산 처방전을 이제 발간하면서 울산 지역을 추천할 때 왜 추천을 했었냐면, 울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이제 공급 물량이 소진이 되면, 왜냐면 지역 경제가 이제 빠지는 것을 정부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거든요.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공급 물량이 이제 소진이 되면 얘가 다시 고개를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울산에 워낙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울산의 북구 송정동이라고 이제 도시를 개발해서 이제 신축이 많이 분양을 했었는데, 이때 분양권이 마이너스 4천, 5천까지 나와요. 물론 5천짜리, 4천짜리는 안 좋은 저층의 완전 그런 안 예쁜 애들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너스 4, 5천까지 떴었는데, 지금은 뭐 프리미엄이 억대로 상승해가지고 뭐 1, 2억 붙은 거는 뭐 일도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울산을 놓고 봐도 시장은 언제나 상승과 하락이 있고, 그 하락도 영원하지 않고 상승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는 좋든 나쁘든 꾸준히 보고 모니터링 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울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감상이 젖어서 좀,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드렸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최근의 상승세를 울산을 보면, 지금 2019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상승세가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의 봉우리는 보면 2019년 10월에 하나, 그리고 2020년 6월에 하나, 그리고 2020년 11월에 하나. 아까 대전이랑 세종에는 없었던 11월에 거래량이 이제 터지는 게 울산에는 있죠. 왜냐하면 울산은 기존에 오히려 2019년 10월이라던가 6월에는 그렇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었거든요. 이 에너지가 쌓였다가 이제 여기에서 터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안타깝게 바로 또 규제를 들어가서 울산한테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 속도는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지금 월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이때도 그렇게 거래량이 막 폭주하는 그런 좋은 점은 아니지만, 여기서 보실 때 이전의 월평균 거래량보다 그 아래로 거래가 되었던 게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반전이 되면서 월평균 거래량보다 높아진 게 나름 여기가 이 시기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이 변화될 때는 꼭 임장을 가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때 이거를 파악하셔가지고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뭐 억대로 이상 수익을 많이 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울산에 이제 최근에 상승 분위기를 보면 이 거래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2020년 11월에 이 거래량을 보면 어때요? 이 광역시급들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 거래량 터진 것은 이전에 절대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라는 것과, 그 거래량이 터짐과 동시에 상승 속도가 아주 가팔라지고 절벽을 타는 듯한 느낌으로 기울기가 정말 크게 변하고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대 광역시까지 지금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긴 시간, 좀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이 광역시도 똑같이 전체적인 2020년 부동산 시장의 특징과 똑같이 움직여요.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 매매가 전세가 변화, 그리고 제가 최근 상승세에서 연동해서 보는 게 그 거래량이 그 폭증하게 되는 그 봉우리를 연결해서 보는데, 그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서울 수도권이나 광역시나 지방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책 변화에 따른 매매가와 전세가 변화, 그리고 공급 물량 여부에 따라 가격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변화가 남달랐던 것이 특징이니까 그런 거 위주로 보시고요. 이러한 특징이 잘 배인 전국 단위 상승률 높은 지역과 단지 리스트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은 핀셋 규제로 지역과 단지의 상승률이 상이한 곳이 많으니까 꼭 그 지역이라고 해서 다 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꼭 필수로 체크하시길 꼭 체크하시길 부탁드리고 2020년 부동산 시장 특징을 알아야 2021년 부동산 시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역과 단지 리스트를 통해서 공통점을 더 찾아보시고 이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볍게 구독과 좋아요 영상에서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이벤트를 참여하시는 걸로 보고 이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의 자료를 글로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